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불안하다. 어딘가 내가 왜 불안하지? 야, 내가 왜 하지? 그러고 보니까 본전하려고 하는구나. 코스피가 1년 동안 시가총액이 2,000조에서 6,000조가 됐어요. 뭐 이런 적은 아마 자본시장에 30년 근무하신 분들도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반도체가 다 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300조, 하이닉스에서 200조 번다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나라 살림이 700조인데 기업들이 얼마나 거대한 성장을 하고 있나. 우리 국민이 주식으로 번 돈 24조 중에 13조를 가져가면 그분들에게 세율을 좀 더 받자. 유럽처럼 양도세를 전혀 안 내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주희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요즘 경제 이슈를 두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증시 화랑도 있기도 하고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실적치가 실질 GDP의 성장이라는 또 5년 6개월 만에 또 새로운 수치가 나오기도 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한편에 또 어두운 그늘도 있습니다. 분배 수치는 계속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고요.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산업의 활성화가 과연 이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보통 시민들에게 좋은 일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요. 이것이 과연 좋은 지표 내지 좋은 현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렇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후에 미래를 또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주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경제 전문가 모십니다. KBS 기자 출신이시고요.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특파원 시절에 동남아를 누비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 오늘은 또 이제 경제 전문가로 특별히 모셨고요. 그리고 채권과 외환시장의 경력이 아주 굵으신 분이고요.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은 경제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어서 제가 조만간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담론의 여러 익숙한 가설들을 또 많이 뒤집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임지영 작가님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저 임주영 작가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모신 거는 이제 현재 경제 전망치 그리고 경제 실적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우려는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일단 하는 수치 자체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좋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상보다는 나은 이 정도라고 이제 보통은 평가들을 하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1분기 성장률 말씀하시는 예, 것 잘 나온 거죠. 굉장히 잘 나왔어요. 0.89 기대했었는데 1.7% 그렇죠. 성장했으니까요. 경제가 크게 출렁했던 게 이제 IMF 때 한 6% 정도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거의 0% 정도 했나요? 0.8. 0.8. 예.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마이너스 한번 갔죠. 0.7. 마이너스 2020년에 0.7. 마이너스 0.7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하면서 한번 크게 꽈당한 게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지난해 갑자기 이제 1% 성장이 될똥말똥한 거는 아시다시피 그 지난해 12월 3일 날 계엄이 나고 맞습니다. 새해 들면 우리나라는 기업 경제, 제조업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시장에 돈 쓰는 걸 투자라고 하는데 계엄 나고 어쏘나니까 기업들이 그냥 회장님이 결제를 안 하시는 거죠. 회장님이 결제를 해야 저 하단으로 내려가면 저 평택에서 포크레인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성장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 올해는 우리가 2% 지난해보다는 한 2배 성장하겠다 했는데 이제 1분기 성적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와서 일단 성적표 잘 나온 건 좋은 겁니다. 네. 이제 깊이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 수치 자체는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거다. 네. 마찬가지가 내시.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가 다 했거든요. 네. 1.7 1분기 성적은 반도체 수출하고 설비 투자가 사실은 다 만들어낸 성적이고 우리 사실은 뭐 좀 좋은 전망을 했을 때 한 2%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IB에서 보통 이제 3%를 얘기를 합니다. 3% 더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뭐 3% 조금 못한다거나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이면에 이제 사실은 잠재 성장률은 네. 다른 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우리 잠재 성장률은 한 1.7%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년엔 더 낮아질 거고.
이건 비슷해요. 뭐 OECD나 IMF나 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도 2040년쯤 되면 이제 0%대 우리는 접어들 거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성장률이 좋을 때 그 우리 잠재 성장률을 만약에 좀 더 신경 쓰거나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언젠간 반도체는 끊기잖아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아무것도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시장에 올릴 수 있는 그 성장률. 네. 그러니까 학생으로 따지면 과외도 안 받고 문제집도 안 풀고 영양제도 안 먹고 스스로 올릴 수 있는 그 포텐셜적인 네. 그런 경제의 성장 여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의미하게 조금씩 내려갑니다. 2% 아래로 내려왔고 곧 1%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가만두면 우리 성장은 멈춘다는 건 분명해졌고요. 네. 기업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기업이 어떤 일을 하도록 국가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여기 모아지는 거죠. 네. 네.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 속에 이제 일단 전망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 상태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근데 그럴 때 단순히 한 산업 분야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를 이제 골고루 따졌을 때 이제 정체적인 체력이 어떻다. 아마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잠재 성장률 안에 이를테면 우리 반도체가 이 정도로 호황을 보일 것이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사전에 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잠재 성장률하고 이 예. 수출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예. 네. 사실은 제가 방송 전에도 잠깐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2분기까지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네.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는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시장 뭐 겨울이 온다 또 보고서 낸 게 작년 온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제 필드에서 기자할 때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선진국으로 가려면 토요타 같은 기업 하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뭐 좀 진짜 똑똑한 기업 하나 있어야 한다. 그때도 삼성전자가 퍼포먼스를 내고 있었지만 토요타가 한 50조 봅니다, 1년에.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 벌거든요. 네. 지금 57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벌 돈에 비하면 삼성전자에서 300조, 하이닉스에서 200조 번다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네. 예. 그래서 올해 500조, 뭐 400조에서 500조라면 700조 재정, 나라 살림이 700조인데 네. 그것만 비교해 봐도 기업들이 얼마나 거대한 성장을 하고 있나. 그런데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낸 수익이 50조, 57조 정도 되려면 공교롭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뭘 의미합니까? 정말 삼성과 하이닉스를 빼버리면 이제 실적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장률, 경상수지 흑자도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무역도 사상 최대고 하는데 그 모든 지표들이 그냥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지금처럼 반도체가 호황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장사 모든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200조가 안 됐어요. 예, 그게 보통 때 늘 그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합쳐가지고 500조를 얘기하는 시장이니 다른 뭐 이게 비교를 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저도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 보는 시장이거든요. 그건 아무도 예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잠재 성장률은 좀 다른 개념인데 아까 이제 기자님은 또 그렇게 설명하셨고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한 80kg 돼요. 그럼 하루에 이제 뭐 공깃밥을 한 5개 먹을 수 있어요. 5개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고기를 안 드신다는 존재예요. 근데 내 키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한 160이 됐고 몸무게가 30kg가 됐어요. 그럼 이제 공깃밥을 2개밖에 못 먹는 거죠. 네.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뭐 저희 키가 자꾸 줄어들거나 몸무게 줄어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영양제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이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파생되는 거거든요. 저희 때 아시잖아요.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거든요. 지금 25만 명, 27만 명, 4분의 3이 날아갔어요. 거의 4분의 1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노동 수요나 또는 뭐 자본 수요나 그 투입되는 게 뭐 총노동 생산 등이라고 하나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잠재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누가 봐도 뻔한 결과죠. 예상되는 결과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개별 산업 부문이나 기업이 좀 더 특수하게 또는 뭐 워낙 잘해서 그런 성과를 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다른 변수들이 훨씬 더 중요해서 그건 명확히 지금 하락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성장률 높이려면 성장하려면 그러니까 새로운 부가가치 자본 투입하거나요. 그러니까 돈 더 넣거나 노동 투입 사람 더 넣거나 이게 쉽지 않죠. 예. 사람 더 넣는 건 뭐 더 넣는 게 아니고 빠르게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게 주는 말씀하신 거죠.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기술 혁신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 혁신 부분은 이번에 조금 된 거죠. 그렇죠. 반도체 부분에서. 예. 그것이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잘 나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현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마중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로 뭘 할 건가. 사실은 우리가 이거 너무 편중돼 있고 우리 기업이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로만 너무 편중돼 있고 대기업 편중돼 있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반도체로 편중돼 있다. 이 우려는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예. 우리랑 경쟁하는 유럽의 선진국들 그나마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자동차 하나 갖고 버티고 있거든요. 정밀공하고. 예. 나머지 우리가 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그 뒤에 이제 거대한 중국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제법 기술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토론을 하게 된 또 중요한 문제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착시라고까지 불리우는 그러니까 네. 증기도 잘 되고 경제도 그 덕분에 잘 돼서 수출 일부 끌어올리고 해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지만 야 이거 사실은 좀 있으면은 금방 파토 나는 거야. 우리 원래 망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괜히 잘난 척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주는 적당한 경고 효과는 물론 대단히 중요한데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예. 문제의 표현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이런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네. 예. 아니, 삼성전자 노조가 집회를 가졌는데 네. 뭐 제가 보는 타임라인에서는 저는 보수나 진보분들을 좀 고루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니까 저널리스트니까요. 거기서 보면 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국민분들은 걱정되시겠죠. 네, 네, 네. 간만에 큰아들이 돈 엄청 벌어왔는데 자꾸 미래를 위해 써야지. 자꾸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주주배당도 확대해라 그러면서 종업원들도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고 뭐 일각에서는 뭐 사회로 환원도 좀 더해라 이러니까 예. 불안하신 건 있겠지만은 유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도 조금 연결되고 있어요. 평택이나 용인 이런 데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해외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니 의대만 간다다가 지금 뭐 이런 뭐 계약학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앞으로 갔다고. 네, 의치한 약수인가요? 여기 앞에 이제 하가 있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거죠. 예. 네,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누고 이 보따리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국민연금, 뭐 딴 이야기지만요. 국민연금도 1,500조가 됐잖아요. 지난해 230조씩 벌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은 큰 돈 벌었다는 것만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렇죠. 추경 20조 한다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 돈으로 또 나라 재정이 또 국가 부채가 우리 국민들이 돈으로 돈 넣고 돈 벌어가지고 230조씩 벌어요. 예. 1월 달에 83조씩 벌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런 보따리들을 반도체라는 기술 보따리 또 국민연금이라는 세계 세 번째로 큰 돈 보따리를 잘 굴려갈 걸 생각해야지 국민연금 망한데 이대로 가면 망해요, 한 50년 후에. 예. 무슨 답이 있습니까? 국민연금 작년에 230조를 벌었는데 예. 수익률이 18%가 넘어요. 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한 대도 안 팔았어요. 반도체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냥 우리 국민 돈으로 230조 번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죠. 이제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죠, 사실은. 저희들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제발 좀 이제 공포 마케팅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설계 때부터 고갈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정립을 하다가 또 부가식으로 바뀌게 되면 또 그때는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230조씩 100조가 됐던 어느 정도 됐던 수익을 자꾸 내잖아요. 그리고 기금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갈 시점은 늦춰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인구 구조도 다르고 또 경제 구조도 다르고 생산성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5년마다 추계를 해요. 근데 그 추계를 할 때 보통 보면 지금까지는 고갈 시점이 2053년 됐다가 2년 줄어들었다가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70년 얘기하고 80년 얘기하고 이제 90년도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좀 언론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국민연금 무조건 망한다 이런 예.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예.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윗부분만 일부만 거대하게 커진다.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개인들이 그러면 나도 자산 투자할 거야. 나도 노동 수익뿐만 아니고 자본 투자해서 나도 투자 수익을 올릴 거야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늘 그렇죠. 성적표를 보면 결국은 거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통계적으로도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본시장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요. 국민연금도 이 소득 분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은 수익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3배, 4배 가까이 됩니다. 네. 내가 100만 원 평생 부었으면 평균 연령까지 살면 3배, 4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정작 수십만 명이 9조 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네. 형편이 어렵다. 국민연금 망하니까 저거 떼일 거야 라는 잘못된 프로파간다에 넘어가서 예.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 년 있다가 아유, 국민연금 못 주겠어 하겠습니까? 네. 정작 네. 강남 3구에 18세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률은 다른 지역의 4.5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얼마나 수익비가 좋은지 알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아들까지 가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딸까지. 예. 우리 자본시장이 다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시장을 직시해서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더 얻어가야 되는데 정작 오해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털리는 중간만 가져오더라도 편차가 너무 큰데 나도 자본 수익을 좀 얻어보겠어 하면서 오히려 더 털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 김원장 기자님 저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고맙더라고요. 예. 제가 방송에서 못하니까 예. 해주셔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부연하자면 그러면 저희 퇴직연금은요. 이게 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사실은 우린 퇴직연금은 너무 몰라요. 음. 그러니까 DC형인지 DB형인지 뭐 이게 잘 몰라요. 뭐가 DB형인지도 모르고 뭐가 DC형인지도 몰라요. 퇴직연금이 한 500조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은행 침대 밑에서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 수익률이 2% 3%도 안 돼요. 3%치 절대 안 될 겁니다. 예. 국민연금이 18% 벌 때 우리 퇴직연금은 그냥 은행에서 그냥 은행 예금 정도 이자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401k 연금하고 비교해 볼까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왜 노후가 불안하냐면 사실은 국민연금도 굉장히 작잖아요. 지금 뭐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다음 국민연금 못 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미국 같은 401k 만약에 직장을 정상적으로 다녔다. 아마 퇴직할 때 100만 달러 정도 돼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네. 저희 퇴직연금을 빨리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서 사실은 이 수익을 이렇게 이게 뭐 코스피가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질 때 그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정치가 좀 나서줘야 돼요. 네. 너무 늦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가 불안하니까 부동산에 또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제 약간 더 연결해가지고 한 두 가지 크게 방향에서 말씀을 나누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의 산업 구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반도체 특수를 좀 더 미래를 향한 좀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한 가지 축이라면 또 한 가지 축은 이제는 막 우리 노동소득만으로 안 되니 막 자본소득 필요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김 기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 노동소득도 늘려야 되고 자본소득도 적정히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되고 흔히 뭐 이전소득이라고 부르는 이제 국가가 뭔가 보장해주는 그런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부의 재분배를 또 통해가지고 뭔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 소득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문제를 또 한 축으로 해서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산업구조 문제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반도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잘못은 아닌데 이거에만 의존하는 것은 또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후에 미래 자금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수출 중심의 경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벗어나서 예. 선진국처럼 중견기업들 많이 키우고 서비스업 강화하고 문화산업 키우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죠. 그리고 이제 10년,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대기업 구조가 훨씬 커지고 수출은 이제 올해 일본을 따라잡습니다. 네. 어떡하죠? 이 방향이 꼭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이 우리 산업 전반에 퍼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잘 퍼지지가 않습니다. 네. 대기업들의 이익 독점이 커지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신용 위험 지수가 높아진다. 10대 대기업의 이익 편중이 심해지면 중소기업들의 신용 위험 지수가 연동돼서 높아진다. 예. 라는 게 며칠 전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반도체 호황과 음. 심화된 양극화 뭐 이런 관련 리포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충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아니 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연계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맞아요. 높아져야 되는데 네. 뭐 수익률은 좀 다른 문제지만 신용 등급이 안 좋아진다는 건 뭔가 잘못 고리가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야 하는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요. 크게 보면은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과 국가가 거의 하나로 뭉쳐가고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안 그랬느냐? 안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에 뭐 미국 정부가 뭐 종업원들 소득세 조금 깎아줬다 그러면 아 보조금 줬다 하고 WTO 제소할래요. 유럽이. 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야, 자유무역 하는데 정부는 끼어들지 마 이랬다가 지금 뭐 인텔 같은 회사는 미국 정부가 지분을 사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저기 전쟁 터지니까 무슨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니 뭐 팔란티아니 이런 기업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정부 도대체 누가 결정하고 길목을 누가 지키고 있고 보조금은 누가 주고 있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지가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안 돼 있어요. 정부와 뭐 중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국가 계획 경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했던 중견기업들을 키우고 대기업들은 규제하고 그래서 이걸 좀 시장 좀 밸런스를 맞춰보자 한 게 송두리 흔들리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선진국은 국가와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정부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그래야지만 보조금을 받고 기업들의 생존 수단이 되는 것이고 정부도 지정학적으로 위험해지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빼먹으면서 그 안보 경쟁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AI 생태계가 상단에 있는 건 물론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결국은 대기업 의존 구조를 피하기는 어렵겠다. 네. 그러면 대기업한테 더 받아야죠. 음. 그럼 대기업에게 더 받으면 법인세를 올릴까요? 방법일 수 있죠. 네. 뭐 총수들의 상속세를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단순히 이게 아니고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뭐 세율을 낮춰달라? 제가 볼 때 기업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합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메타하고 호남에 남는 전력 예비율이 높으니까 거기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건데 여기에 무슨 규제를 풀어줘 한다면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약속을 받아야죠. 일자리 같은 걸 약속을 받아서 결국은 대기업한테 더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엔 대기업들은 이걸 더 줄 수 있어요. 왜냐? 더 줄 의향이 있어요. 많이 벌거든요. 네. 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 근데 그 구조가 자꾸 해외로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목을 잡고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게 해서 기업은 정부의 어깨에 올라타고 정부는 그래 너희들이 공공의 섹터에 어깨에 올라탔으니까 국민과 다른 산업계를 위해서 더 내놔. 네. 이렇게 딜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그 방금 말씀 주신 게 장하준 선생이 예전부터 주장하던 거하고 되게 유사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세금 법인세도 얘기하셨고 했는데 네.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조세 전반적으로. 부담률이 예. 뭐한 17%, 18%밖에 안 돼요. 근데 OECD 평균이 아마 25% 네. 정도 네. 하죠. 예. 그다음에 또 좀 더 나가면 국민 부담률이라고 있어요. 뭐 사회부 장비를 다, 뭐 사회보험료 다 포함해서 그것도 한 25%밖에 안 되는데 OECD 평균이 아마 35%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세금 부담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아직도 여력이 있어요. 예. 예, 여력이 있다 보면 그래야만 사실은 국가가 정부가 의지가 있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정세를 이야기하기에는 네. 책임지고 정세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조세 부담률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국민 부담률로 가면 더 낮거든요. 선진국에 비교해서. 명쾌하게 낮습니다. 네. 실제로 소득세를 안 내는 거에 가까운 분들이 많죠. 상당히. 그 이제 한 3분의 1은 여전히 안, 예. 과거에는 거의 절반이 안 내셨죠. 예. 대한민국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3분의 1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3천 얼마 버는데 그래도 세금 떼가는데 그거는 그거 맞죠. 4대 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세금으로 느끼시는 거고 연말정산할 때 다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소득세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세금, 상속세 이런 것 빼고는 거의 모든 세금이 선진국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댓글에 예를 들어 아우 이 정부가 세금 이렇게 걷어서 사회주의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쓴다면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율을 낮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우리는 정답을 모르니까요. 예. 어느 나라가 세부담률이 낮느냐?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나라. 그래서 만약에 야당에서 예. 어느 지도자가 세금 정말 이렇게 높여서 이 정부 사회주의 만들려고 하느냐 하려면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정답을 모르니까요. 예. 네. 그 앞에다가 반드시 한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요. 예. 우리도 중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처럼 세율을 낮추자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가고 싶어. 예. 임금과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드려요. 예. 삼성전자 직원들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제가 그분들의 구조를 잘 모르고 지금 성과급 구조의 이제 상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부문별 DS나 DX 그 부문별 갈등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예. 다만 우리 스스로가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제 유례 없이 예. 최저임금을 만 원 올렸는데 예. 그때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특히 어쩔 수 없이 300명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베트남으로 떠나야 하는 방적공장 회장님 인터뷰를 했어요. 수십 년 정든 직원들을 떠나보내야 한다. 수십 년 정든 직원들에게 왜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까? 가족이라면서요? 임금이 좀 낮으면 경쟁력이 더 높아져. 언젠간 높게 받아야지. 그렇지만 조금 더 참아야 돼. 임금이 낮으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방식이잖아. 네.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네. 그걸 젊었을 때 인식했던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나 기업인분들이 지금 이제 60, 70, 80이 돼서도 이 인식에서 못 벗어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급성장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의 시니어 스태프들이,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10억씩 받아. 야, 대단하다. 우리 삼성의 시니어 스태프들이 5억을 받아 그러면 삼성 망한다, 이제. 삼성이, 근데 구글이나 인텔보다 더 벌고 있는데, 예. 우리 스스로가 예. 너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니까 뭔가 그 옷이 잘 어색한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두 분의 말씀 다시 좀 모아보면, 또 김 기자님도 아까 말씀 주신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좀 탈피해서 작은 중소기업들 또는 굉장히 강한 작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자. 이게 상당 부분 약간 진보적 의지에 좀 더 가까웠고요. 근데 전반적인 또 이제 그 무역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간섭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철저하게 경쟁하게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좀 더 보수적 의지에 가까웠는데 이게 둘 다 약간은 뒤집히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간섭할 수밖에 없고 또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대기업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선택은 어떻게 공동의 자산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를 좀 좋은 경제로 바꿀 것이냐. 요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 네, 전 세계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법인세를 높인다거나 뭐 한 가지 방법으로 뭐 소득 부담률을 세금 부담률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깔려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제 그 국가가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뭐 지원하는 투자도 해야 되지만 기업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제 뭣도 하고 하는데 끌어내야 되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 분명히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김 기자님 말씀 주신 건데 많은 분들 안 믿는 것 같으신데 가능하시라고 보십니까? 또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낙수효과잖아요. 네. 예, 그럼 지금까지 보면 제가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낙수효과가 지금까지 제대로 작용을 했느냐, 작동을 했느냐, 그 질문은 좀 다른 질문이거든요. 네. 만약에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이 커져갈까요? 낙수효과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양극화나 경제적 불평등이나 부의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완화됐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낙수효과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 재정 정책을 잘 펴야 되는데 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좀 용기 있게 이제는 정세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 사견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금투세도 어려운 결정이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세금 더 냅시다, 금투세 갑시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제 국가 경제를 좀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하면 그리고 또 자본 시장의 어떤 선진화나 내일을 위한다면 사실은 금투세 이게 훨씬 맞는 얘기거든요. 예. 조세 정의나 원칙도 맞고 정권 거래세처럼 이상한 세금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기존의 낙수 효과 뭐 이런 경제 논문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많이 부정이 됐습니다만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두면 떨어진다에 가까운 거고 예. 실질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국가가 그거를 밑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을 써야 되고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이 대기업을 뭔가 이렇게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 적절한 것들을 받고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한 가지 예로는 이제 아까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뭐 또 다른 예들이 있을까요? 물어보셨으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네. 주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하느냐 가지고 논쟁을 했다. 결국 정부가 이제 후퇴를 했는데 네. 2024년도에 우리 국민이 대주주 포함해서 주식 양도세로 24조 정도 벌었습니다. 주식 사고 팔아서 24조를 번 겁니다. 네.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으로. 그러니까 과세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그렇죠. 통계가 나오죠. 0.1%가 210명입니다. 그중에 13조 가져갑니다. 네. 1%가 19조를 가져갑니다. 24조 중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벌었을 거 아니에요? 99%가 나머지 5조를 가져가는데 예. 저는 이거 매우 상징적이지만 근로소득 말고 자본시장에서 심지어 부동산에도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렴풋이 이 비율 따라갈 거라고. 네. 상위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밑에는 조금 가져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걸 굴려보려다가 오히려 더 잃고만 손실을 보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럼 0.1%가 우리 국민이 주식으로 번 돈 24조 중에 13조를 가져가면 그분들에게 세율을 좀 더 받자, 유럽처럼. 미국은 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나라니까요. 예. 양도세를 전혀 안 내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그렇죠. 여러 개 간을 내먹어라. 뭐 이러면서. 이게 진짜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민족 정서가 나는 없어도 저분들이라도 잘 살아야지 하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수치로 설명해야 되는 직업인데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도 40억 벌었다면 거주공제, 그다음에 보유공제를 해서 네. 80%를 빼고 20%만 과세를 하면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한 2억, 3억도 안 냅니다. 네. 40억 벌어서 2억, 3억도 안 될 만큼 당신이 투기적으로 살지 않고 당신 가족이 10년 동안 거주하고 보유했으니까 깎아준다. 우리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40억이 남았는데 당신이 한 2, 3년 동안 직장 때문에 다른 데 가 있어서 못 들어간 건 알겠어. 부모님 봉양하려고 2, 3년 동안 못 들어간 것도 알겠어. 근데 10년, 15년씩 밖에 살면 당신 가족이 따뜻하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라고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줄여서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만약 40% 혜택을 빼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신문이 여러 세제 전문가들과 해놓은 통계를 보면 한 8억 정도 세부담이 거의 3배, 4배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들 걱정입니다. 40억 벌어서 8억 세금 낸다고. 그래서 반대합니다. 예. 사회주의 된다고. 묘한 정서가 있습니다. 네. 묘한 정서가. 잘못된 겁니다. 음. 그분들이 좀 더 부담해야 돼요. 네. 다른 나라는 훨씬 더 부담해요. 네. 그리고 더 부담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이게 무슨 뭐 정확한 표본은 아니지만 종부세를 많이 내는 분들이 종부세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엔 자주 등장하죠. 그런 종부세 부담이 실제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예. 부담률이 확 높아집니다. 이른바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중과세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뭐 강남에 큰 거 하나 있고 마포에 딸내미 주려고 뭐 한 15억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게 세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금 때문에 굉장히 부담돼라고 하면서 그걸 부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갖고 있으면 그분들은 알거든요. 지금 70억 하는 아파트가 15년 전에 15억이었다는 걸 자기가 갖고 있어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6천만 원 나와도 부담되죠. 내기 싫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묘한 정서가 있습니다. 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담세자와 그 납세를 하는 사람과 그 납세 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정확하게 거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경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이 누가 세금 내길 좋아하겠습니까? 예. 또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자산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그분들은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서민이나 중산층 분들은 그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뒷부분만 보시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국가가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뭔가 정책적으로 이 구조를 좀 재편하거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쪽에서 얻어내는 것 또는 이제 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기조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소득 문제로 좀 더 그럼 이동을 해서 뭐 계속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노동소득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자본소득으로 일부 좀 보조하는, 자기가 직접 투자해서라기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기관 투자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일부 그 이득을 나눠 갖는 그런 게 한편으로 있고, 좀 어려운 쪽에서는 이제 정부가 목적의식적으로 이제 소득을 이전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보조를 맞춰주는, 이게 기본적으로 좀 올바른 형태의 어떤 소득 구조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이제 노동소득 모르겠고 어차피 안 오르는 거 주식으로 돈 벌자, 이게 대안이다,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예, 이게 참 허망하다는 걸 아까 이제 김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네. 의견 주시죠. 이 대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투세하고도 관계된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이 폭락할 거다. 뭐 그래서 아마 그게 제일 반대 이유가 제일 그렇죠. 크잖아요. 모처럼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무슨 찬물 소리냐? 끼얹는다. 예, 예. 좀 이게 시장이 좀 올라오고 난 뒤에 예. 뭐 좀 이게 그러고 난 뒤에 좀 다시 도입하자. 뭐 그런 논의를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실제로 뭐 대만 얘기를 들어요. 대만이 금투세를 도입하자마자 주가가 뭐 며칠 만에 뭐 주가가 40%, 50% 폭락을 했다. 실제로 폭락했어요. 폭락을 했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만 지수가 불과 2년, 3년 만에 10배가 올라요. 10배가 오르면서 대만이 뭐 작은, 약간 도시국가보다 약간 큰 뭐 그 정도잖아요. 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노동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땀의 가치보다 이게 돈의 가치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굳이 뭐 내가 지금 이게 또 일을 해야 돼. 지금 주식해야 돼. 그랬거든요. 그리고 10배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2000년 하던 게 포인트가 코스피가 2만 포인트 된 거예요. 불과 2년 만에, 2, 3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는데, 그 금융실명제가 안 돼 있었거든요. 재산상이 다 드러나니까. 30%, 40% 뭐 며칠 만에 다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땅의 가치와 땀의 가치. 땀의 가치는 사실은 소득세를 엄청나게 떼요. 거의 뭐 45% 가까이 최고 소득세지만, 땅의 가치에는 세금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돈은 저희가 잘 때도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지금. 예. 땀의 가치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또 일을 하지 않거나, 그건 나중에 저희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거든요. 예. 우리 경제에 굉장히 많은 해로 올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지금쯤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세제가 됐든 뭐 정책이 됐든 용기 있는 좀 정책들을 좀 내놓아야 합니다. 예. 그 용기 있는 정책에 사실 근로소득을 팍 하고 뛰게 만드는 거는 쉽진 않고, 뭐 최저임금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거 외에 사실 기업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상당 부분 이제 시장에서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방향대로 가고는 있어요. 예. 계속 세율은 올라가고 있고요. 재정 적자가 크긴 하지만 재정이 해마다 뭐 7%, 8%씩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뒷배경으로는 세금 그만큼 더 걷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가고 있지만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 정준희 앵커께 제가 여쭤볼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가님이 밤에 일하는 돈 좀 있으세요? 밤에 일하는 돈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낮에 평생 일하셔야죠. 그렇죠. 제가 노동력이 요즘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뭐, 지금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우리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예. 밤에 앉아서 열심히 돈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거든요. 네.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저도 밤에 앉아서 일합니다. 밤에
내 수중에 밤에 열심히 일하는 돈이 없다면 예. 우리는 낮과 밤에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서 근로소득은 안 오른다고 하셨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위의 근로소득은 또 상위는 굉장히 오르죠. 예. 오르죠. 많이 와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절대 나쁘게 볼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시장이 그만큼 켜지고 있고 경기- 고소득자가 늘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조금 부정적이라니까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갑자기 성장해서 그런 게 아닌가. 10여 년 전에 연봉 한 1억 받으면 1%. 친구들한테 내가 좀 번다. 뭐 먹고 싶냐 했죠. 네. 네. 제가 해봐서 아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 140만 명이 1억 이상 봅니다. 네. 1% 안에 들려면 3억 4천만 원 벌어요. 1% 안에 들려면.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장도 결국은 자기 월급 받잖아요. 포함하면 2천만 명 됩니다. 예. 그럼 0.1%면 2만 명이겠죠. 진짜 우리 사회의 일부. 평균 소득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024년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에 의하면 0.1%가 네, 2만 명은 얼마 받을까? 2만 근로소득으로, 월급으로. 근로소득으로 평균 10억. 9억 9천만 원. 예. 이게 이제 이런 통계들을 보통의 국민들과 이야기를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깜짝 놀라시죠. 우리가 어떤 제도 개혁이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컸는지 체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크게 나눠야 되는데 이걸 체감을 못 하시니까 나눈다 그러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절대 나쁜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조금 더 전략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우리가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로소득의 격차는 근데 이제 중간소득은 평균소득은 한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4,500만 원. 근데 이게 이제 중위소득으로 가면 3,4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예.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280 몇만 원이 나오죠. 비정규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잘 안 오르죠. 해마다 1%, 2%밖에 안 오릅니다. 실질 임금은 사실상 안 오른다. 예. 중위소득은 안 오른다. 여기 이제 숨겨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실제 돈값이 싸지는 걸 다 반영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표보다 훨씬 예. 올라가고 있는데. 잘 아시네요. 예. 시중에 M2는 그러니까 유동성은 지난해 뭐 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도 논쟁이 있었지만 거의 7%, 8%씩 늘어나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은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큐티를 하면서 시중에 있는 돈을 조금 흡수하면서 예. 이게 유례 없이 한번 꺾이긴 했는데 어찌됐건 7%, 8%씩은 거의 시중 유동성이 풀리고 있거든요. 해마다 7.2%씩 성장하면 딱 10년 지나면 2배입니다. 100%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월급쟁이가 자산 근로소득 포함해서 와 내가 이거 진짜 잘해서 많이 열심히 일하고 주식 투자도 실적이 있어서 한 7% 1년 만에 내 자산이 늘었어 하면 평균 예. 그러니까 격차가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 돈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 소득은 그거를 못 쫓아가는 현상은 대다수에게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소득으로 벌충할 수 있느냐. 마치 그럴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을 텐데 핵심 중에 하나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지금 73만 명인가가 구직도 안 하고 일도 아예 안 했던 친구들이고 이게 최대치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는 양극화만 엄청나게 진행되고 일부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다수의 질 낮은 일자리로 재편되고 있는 건 되게 명확한 현상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묘안은 사실은 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신가요? 청년 문제처럼 아주 오래되고 그다음에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또 이제 청년 문제가 이 공약에 예. 주요 이제 공약 사항으로 늘 떠오릅니다. 저도 이제 촌놈 출신이거든요. 서울 올라오잖아요. 네. 그 서울에 이제 이런 표현해요. 서울에 뭐 촌에서 찐살 팔아가지고 서울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찐쌀이요? 예, 찐살 팔아서 올라왔다 그러는데 지금 촌에서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뭐 일자리가 다 있다 보니까 지금 지방이 사실은 계속 소멸화되고 있고 서울로 수도권을 다 몰려들고 있잖아요. 특히 뭐 청년들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들이 지금 올라오면
아주 자그마한 원룸 같은 거 구해도 월세 아무리 못 줘도 한 100만 원 줘야 될걸요. 뭐 저기 보증금 좀 하더라도 네. 그렇게 따져보면 거주세로 따져볼게요. 그냥 보유세 따져볼게요. 나는 집이 없지만 100만 원이면 연간 1,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거주세로. 네. 뭐 강남에 한 20억 뭐 보통 집이잖아요. 20억 1년에 보유세 얼마 정도 낼까요? 20억짜리 집이 있어도 300, 400 정도 보유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올라오면 사실은 원룸도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년 난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알바해야 되죠. 밤에 또 일해야 되죠.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 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상실감이나 박탈감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럼 이제 뭐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늘 이게 공약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가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청년 옆에 서서 뭐 기본소득이 됐든 뭐 기본 대출이 됐든 뭐 또 뭐 공공 뭐 임대 아파트가 됐든 뭐든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일자리 문제도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잘 모르겠어요. 제 아이디어가 있다면 김용범 실장 대신 제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네.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앞서 이제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퍼포먼스를 내니까 결국은 전 세계 흐름이 그렇지만 기업과 공공이 협업으로 성장 전략을 택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데 작가님 말씀하시면 그 낙수 효과라는 게 많지 않아요. 네. 기업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법인세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고용이에요. 고용이죠. 고용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일본과 소부장 분쟁하면서 유니클로 같은 일본 합작 기업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가 이렇게 합작해서 자본금을 냈어. 그래서 한 200~300억 벌어가면 절반 정도 또 가져갑니다. 거기 지분 이제 배당해서 가져가고 우리 법인세 내는데, 그럼 유니클로라는 기업은 돈 벌어서 한국과 일본 투자자들이 절반씩 가져가니까 우리한테는 절반밖에 이게 아닙니다. 네. 기업은 고용으로 봐요. 네. 유니클로에 수많은 정규직들이 있어요. 반대로 현대차가 나가서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구내식당 차려줘도 인도네시아 분들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법인세 그 나라에 낸다고요. 네. 유니클로가 더 좋습니까? 인도네시아 현대차가 더 우리한테 좋은 기업입니다. 네. 과거에는 그런데 거기서 벌어 들어온 돈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또 R&D도 하고. 네. R&D조차도 밖에서 하고. 근데 우리가 이걸 현대차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대차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직입니까? 이윤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 이윤 추구하는 기업이 조지아의 메타 플랜트를 거대한 수십조 원을 들여서 한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돈 잘 벌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진 못하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가지 않고 안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예. 인센티브를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세제 지원, 뭐 이것저것 투자 많이 하면은 법인세 깎아주고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진국을 보면 기업과 국가라는, 공공과 민간이라는 그 벽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예. 그런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나 이제 상위 의장이니까 또 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이런저런 해법을 내놓고 계세요. 그분들이 과거처럼 법인세 깎아주라, 뭐 주말에 더 일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근데 굉장히 거대 담론을 꺼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예를 들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쨌든 수도권의 공장 증설을 허용했고,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이미 첫 번째 팹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삼성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반도체 설비가 들어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기업들은 싫어하겠죠. 그럼 우리 투자 안 할래? 이렇겠죠. 예. 고용이 안 되거든요, 지방에.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이 군산으로 갔든 창원으로 갔든 구미로 가든 팹 2개만 옮겨가자. 뭘 원하느냐. 그래서 단판을 지었어야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 예. 기업들과 단판을 지어야지. 과거의 문법대로 법인세 조금 올리고 뭐 규제하고 뭐 해서
그거는 우리 기업들 볼륨은 이미 그것보다 훨씬 5배, 10배 커져버렸거든요. 예.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기업들이 해외로 다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또 미국 같은 데는 메가죠.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제조업 강국의 어떤 위상을 찾겠다는 하에 뭐 리쇼어링 또 옵쇼어링 하면서 다시 또 그 해외 대기업들 아주 잘 나가는 기술력을 가진 뭐 첨단 산업들 유치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은 나갈 수 있어요. 해외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익이 되면 나가야 돼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든지 그다음 또 관세를 줄일 수 있다든지 또 이게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다든지 기업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가도록 그냥 냅둬야 될까요? 사실은 5극 3특 체제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방 균형, 뭐 지방 중심 어떤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에 지금 기업이 없어요. 정부가 어떤 딜을 했으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못 나가게끔 우리 국내에 묶어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원을 하든 보조금을 주든 어떤 하든 그렇게 해서 지방에도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수도권에 오지 않아도 좋은 직장이 거기에서 그냥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장기적인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아쉽죠. 예전에 보면 또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요. 나 그것도 좀 들으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방 균형 발전이라 말 자체가 어감이 수도권에 약간 희생이나 뭐 이런 걸 좀 담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좀 그나마 좀 좋은 게 지방 중심에 뭐 지방 중심 발전하겠다 이렇게 워딩이 바뀐 것만 해도 저는 좀 다행이다 싶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제 바로 연관해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베트남 순방했습니다. 재벌 총수들도 이제 함께 나갔고요. 거기서 뭐 여러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 MOU 자체야 뭐 크지 않은 약속 정도니까.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세계 공급망의 문제가 바뀌고 있어서 중국하고 어떻게 이 바뀌는 것들을 경쟁할 것인가의 문제 지금 투영돼 있어 보이는데, 아까도 이제 앞서서 잠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분들이 나가서 그럼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냐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고 삼성이 특히나 빵린이나 이런 베트남 북부에서 뭐 베트남 GDP 얼마를 우리 기업이 한다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투자액 1위인 나라는 월등하게 베트남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우리 경제가 얼마나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물론 기업들이 나가는 게 제일 큰 문제지만 시장을 확보하면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도 예를 들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만들어도 결국 창원이나 뭐 다른 산단에서 만든 소재 부품이 인도네시아 가서 완제품이 돼서 나가거든요. 현대차로.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일자리가 다입니다. 일자리가 다거든요. 안 나가는 게 좋지만 일단 시장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을 넓히고 이제 그래서 연관 산업들이 국내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잠깐. 북한이 아주 오랫동안 베트남을 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사실은 공산 국가를 공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해외 자본을 잘 유치를 해서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여가면서 사실은 나름대로 국가 지도자가 애민사상을 가지고 경제를 키우고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 봤을 때는 담고 싶은 롤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야 공산 권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제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높일 수 있어. 베트남하고 북한하고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북한이 베트남에 의존하는 바도 많고 실제로 북한에서 베트남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베트남 방문해서 레버리지를 좀 삼아서 남북 관계를 좀 풀어내는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확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내에서도 좀 더 튼튼한 경제 기초를 가지게 만드는 전략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라고 하는 다리로 사실은 우리의 근본 위협인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아주 짧게 한 말씀, 우리가 제일 서두에 잠재 성장률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이 조금이라도 개방돼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면, 투자할 수 있다면 노동 투자, 자본 투자, 기술 혁신이 다 된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까운 데 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참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지만 우리는 정말 선진국 갖고 있지 않은 거대한 기회도 갖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요즘 북한과 관계 개선 문제는 약간 냉소 단계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너무 크게 예. 기대했다가 이렇게 예. 하니까 예. 그 기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이거는 뭐 통일의 당위성을 떠나서 저 같은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얼마 전에 뭐 기업 총수분과 이렇게 사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재벌이 총수라면은 뭐 시장 경제나 굉장히 그 자본 쪽 아니세요? 리스크를 조금이나 줄이려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과 교역 고속도로를 놔버리고 1년에 한 10조 주면 그 친구들 1년 GDP의 몇 퍼센트 10조면 예. 결국은 길이 낮으면 사람이 오가고 어딘가 열리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좀 와닿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야죠.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저희는 이제 언제나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민 참여 모형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내가 주식시장에도 참여하고 물론 노동시장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을 우리의 미래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네. 성장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만 예를 들자면 대외 금융자산이 2조 7천억 달러입니다. 제가 이거 매우 강조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천조 원을 기업의 직접 투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네. 미국 증시부터 이렇게 사놓은 겁니다. 외국인들이 사놓은 거,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투자한 걸 빼도 1천조 원 정도가 남을 만큼 예, 예. 4천조 원을 투자할 만큼 우리 경제가 큰 겁니다. 참고로 98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IMF한테 그 아쉬운 소리 하면서 금융시장 개방하면서 받은 돈이 210억 달러, 한 30조 정도 되는데 예, 예. 우리가 지금 4천조 원을 해외에 그냥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께 보니까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이 시가총액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을 제쳤던데요. 예. 댓글이 도대체 베네수엘라는 언제 되는 거냐. 자본시장 많이 커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거대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반가운 소식이고요. 여기에 먹고 살만하면 뭐가 좋아지죠? 우리 문화력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김구 쌤이 정말 100년 전에 봤으면 얼마나 웅대한 일입니까? 전 세계가 우리 문화를. 그런데 임금 조금 더 하자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주말에 조금 더 쉬자. 무서워합니다. 노동자들이 좀 단결하자. 헌법에 보장된 가치인데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 우리는 많이 성장했고요. 성장한 기반 하에서 정책이 집행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정책이 도입돼야겠구나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요 밑에서 봅니다. 그래서 주 4.5일째 하면 지금도 일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저녁에 회식 가가지고 도대체 뼈를 갈아 묶고 있다 지금 회사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경제가 어디만큼 왔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혹시 주변에 그걸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해서 그래서 정책 방향을 바꿔 나가야겠습니다. 우리한테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마이너 인식이랄까 그리고 좀 줄인 배로 움켜쥐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준 메이저 인식에서 충분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상태니 우리 시민들도 그런 마음으로 정책들을 바라보고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니까 예. 어디서 툭 떼서 주자 그러면 무서워요. 네, 네, 여긴 너무 넘치는. 네. 예. 자, 작가님. 이제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같은 얘기예요. 맥락은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예요. 네. 이게 7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우리를 편입을 했습니다. 유엔도 이제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뭐 자동차, 화학 거의 전 산업 부분에 걸쳐가지고 사실은 제조업의 그 탑이에요 지금.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뒤에 그 숫자 뒤에 남겨진 이제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성장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좀 뭐랄까 같이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로마 공화정에서 나온 말인데 리퍼블릭이 사실은 공화, 그게 모두의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나누자. 그래서 다 함께 좀 잘 살자. 그러면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거나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 좀 이게 공화국의 시민으로서는 약간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요. 이게 네. 경제 불평등이 커지면 절대 우리가 함께 이게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늘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노력하자 뭐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만 주변 분들한테 설득할 때는 약간 자신감이 없어지시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새로운 성장의 길이다. 네. 네, 라고 자신 있게 아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때문에 옆에 네.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면 예. 공감해 주세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도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좀 당세율을 낮추면 좋겠어. 이렇게 동의해 주세요. 예. 캄보디아 됩시다. 그리고 우리 베네수엘라는 될 것 같아요. 야, 기름이 날 것 같아요. 산유국이요. 예, 뭐 이런 국가들 이야기하는 거는 좀 보통 정치적 프로파간다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역으로 돌려줘라 정도의 의미로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진의 투토론 이렇게 최근에 이제 증시 화랑 플러스 반도체 화랑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못내 불안했던 요소들은 무엇일까 한번 짚어봤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의 좀 큰 의식 속에서의 좀 장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간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 경제 전문가의 경제는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KBS 나온 지 2년, 예. 28년 3개월 있다가 명예퇴직에서 나왔고요. 프리랜서니까 뭐 월급쟁이보다는 경제 형편이 낫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최근에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네네. 있다 거기 보니까 구교환 씨 세상 찌질한 루저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앞부분밖에 그 형님이 물어봐요. 너가 도대체 되고 싶은 게 뭐냐? 뭐 출세냐? 뭐 구교환 씨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거. 확실히 이 직장 생활하다 나온 사람은 소득은 좀 늘었어도 그런 어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불안하다. 어딘가 내가 왜 불안하지? 하는데 불안해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더 잘 벌더라도 불안하고. 그럼요. 네. 네. 애초부터도 이제 뭐 남하고는 상관없이 불안한 분들도 또 계시고. 아니, 한 10년, 10기수 위에 선배가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네. 나 이제 저기 그 사회이사 자리도 끝났는데 야, 이제 나 이제 뭘 먹고 사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쉬운 세세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은퇴의 삶을 누리셔야 될 분들도 그렇고. 네. 우리 사회가 네. 그렇게 뭐랄까 어느 기업의 사회이사 하셨던 것도 하셨으면 우리 사회에 선택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뭐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뭐 전문직들까지 다 불안한 그게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 아닌가 싶어요. 네. 임 작가님도 불안하십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 예.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많은데 뭐 나름 전문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배가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은퇴 시기가 사실은 이제 다 왔잖아요. 다 오다 보니까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뭐 특히 전문직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은 나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이 있고 또 주식시장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돈을 벌었느냐, 투자는 성공했느냐, 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죠.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씩 해요. 다들 채권 시장에 있고 외환 시장에 있고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인데, 근데 넌 주식을 왜 하냐? 기막힌 대답을 들었어요. 네. 본전하려고 해. 본전하려고. 잃지는 않으려고. 예, 네. 그게 뭐냐면요. 시장에 있다 보면 이런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인발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늘 투자 성적이 우리라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야, 내가 왜 하지? 그러고 보니까 본전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베팅하는 건 재미가 있거든요. 마치 카지노 간 것처럼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느끼는 재미라든가 집중, 몰입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네. 예. 실질적인 성과로 치면은 그러니까 뭐 딱히 좋지도 않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느냐 투자를 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진짜. 건 아닌 것 같고. 요즘에 느끼는 게 투자하면서 그 느끼는 재미, 뭐랄까 이게 약간의 카지노 갔을 때 얻는 뭐 유언 같은 거라고 할까. 예. 이 시장에서 얻는
그 뭐랄까 이게 종사자들이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좀 약간 쓸쓸해요. 그런 것들 보면. 네. 그래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 바닥의 쪽에서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다들 투자 수익이 좋진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실제 경제 행위의 전문가는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분석을 하시다 보면 아까 인벌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과잉하게 또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 있다 보면 또 이제 잘 못 보게 되는 것들도 생기고 또는 심지어는 이해충돌 행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많이 느끼셨을 테고 지금도 이제 하시는 일들이 주로 이제 분석하고 전망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막 손도 대시고 그럽니다. 저도 주식 갖고 있죠. 뭐 네. 많지 않지만요. 제가 2012년에 뉴욕에서 연수를 했는데요. 아침에 아주 특이한 광경, 뉴저지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이쪽 건너편에서 보면 아침에 월가로 헬리콥터들이 출근합니다. 이렇게. 아하, 예, 예. 거기 고액 연봉 받은 저쪽에 네. 뭐 알파인이나 뭐 저 멀리 커넥티컷에서 봅니다. 그 사람들 연봉을 누가 줄 것 같아요? 연준에서 발권해서 줄까요? 누군가 잃어야죠. 그렇죠. 주로 누가 잃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있죠. 코스피가 1년 동안 네. 시가총액이 2천조에서 6천조가 됐습니다. 6천조. 뭐 이런 적은 아마 자본시장에 30년 근무하신 분들도 뭐 경험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코스피 종목 4개 중에 하나는 내렸거든요.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자본이 넉넉하거나 기술력, 지식을 갖춘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네. 그 시장에 굴러가는 방식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야죠.